형법사례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작위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실 부작위범은 형법을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좀 특수한 형태고 형법 총론이나 구속요건이나 뭐 책임이나 위법성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작위범을 곧바로 공부하는 건 조금 어렵긴 한데 아, 뭐 인정사정 안 봐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간고사에 시험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일단은 답안지에 써야 될 부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육해 변호사 시험에 한번 뭐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부작위범의 일반적인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부작위범이라고 하면 일단은 자기하고 부작위를 구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이 뭐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엄밀하게 그 실제 사안에 들어가 보면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자기와 부작위가 가장 크게 문제였던 사건은 보라매 병원 살인 사건에서 그 의사가 그 환자를 계속 치료하지 않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가 과연 자기냐 부작이냐 뭐 그런 관점에서 논의된 적이 있거든요. 뭐 그 거의 이제 그 사례에서만 거의 논하면 되는데 어, 그런 점에서 조금 혹시라도 이제 보라매 병원 살인 사건이 나오게 되면 그런 점을 좀 주의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견해는 이제 학설상으로는 평가적 관찰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평가적 관찰법은 그러니까 법적 평가의 관점에서 그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자기 행위가 중점이냐 부자기 행위가 중점이냐 뭐 이게 평가를 해서 그 행위가 자기인지 부자기인지 살펴보겠다는 이거고요. 이거는 뭐 자기 그 다음에 자기 우선설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일단은 어떤 행위가 있으면 자기를 기본으로 해서 자기 보호를 봐야 되지 어, 그 부자기를 먼저 자기보다 먼저 평가해서 부자기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예요. 판례가 약간 어, 자기 우선설에 가깝긴 한데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면 물리적 화학적 작용으로 이 법적 침해를 일으켰다고 하면 법익 침해라고 하죠. 법익 침해.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고 하면 이거는 자기로 봄이 우선이다. 봄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걸 돌이키지 아니한 점을 이 법익 침해를 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이거를 평가해서 부작위로 보는 건 부작위로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우선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이 판례가 나온 보라매 병원 살인 사건에서도 뭐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거가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서 그 치료 행위를 뭐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한 행위를 자체를 자기로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는 부작이고. 그런데 이제 판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로 보니 우선이니까 이걸 부작위범으로 보지 않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연명치료의 중단 같은 경우에는 평가적 관점에서 보면은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평가적 관찰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작위범으로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비판이 우세하긴 합니다. 만약에 케이스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뭐 판례 입장에 따라 서술하시면 되겠고요. 어, 최근에는 뭐 자기하고 부작위하고 구별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온 건 아닌데 통비법 위반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그 갑이 그 을과 통화를 하다가 이 통화 버튼을 계속 하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있죠. 그 상대편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이 통화 종료 버튼을 안 누르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이 사람이 녹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를 녹취한 게 돼서 통비법 위반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조금 어,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적극적인 자기로 녹취를 한 거냐 아니면 그냥 부작위로 한 거냐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판례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자기를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어, 통화를 하면서 그걸 놔둔 종류 버튼을 누르지 않은 그 행위 자체도 통화를 했다는 자체가 이미 자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 의한 통비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어, 사실은 자기 우선설로 가면 뭐 다 자기죠. 그래서 부작위범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판례 사안에 따르면 단독의 정범이 사실은 부작위범에 해당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예. 일단은 이게 이제 1차적인 관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작위범에 들어가서 부작위범을 논한다 하면 부작위범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그러니까 어감상으로 보면은 진정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차이는 어, 진정부작위범은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부작위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 대표적인 애가 이제 퇴거불응죄,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갔는데 그 주거하는 사람이 나가달라, 그만 나가달라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퇴거하지 않은 부작위로 성립하는 범죄죠. 구성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부작위로 이루어진 범죄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해요. 부작위범에서 부진정부작위범은 뭐냐? 그러면 이게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이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가 있는데 살인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부작위에 의해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거를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견해를 형식설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 견해 드립을 굳이 답안지에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 같은 경우는 그 구성 요건 자체가 어떤 자기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살인죄 같으면 살인 행위라는 자기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작위로서 자기의 구성 요건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두 가지가 요구돼요. 첫째로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겠죠. 즉, 그러니까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이 행위 자체가 부작위하고 자기하고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그 형법에서 행위 정형의 통가치성
합니다.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순수한 결과범 앞에서 논의한 뭐 살인죄나 이런 그 상해죄 같은 결과범에서는 요구되지 않아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행위 의존적 결과범 여러분이 아직 강론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형태를 요구하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이 기망행위에 관련해서 부작위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이 요구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려운 얘기로 막 써놨지만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의 문제는 결국에는 기망행위라는 그 구속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각각의 범죄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총론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이 순수한 결과범인 살인죄나 상해죄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행위정의 동가치성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살인 문제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래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말은 써줘야 되죠. 아,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진정 부작위 보면 여러 가지 구성 요건이 있지만 그래서 가장 자세하게 써주고 반드시 논해줘야 될 점은 자기 의무가 있느냐, 특히 이제 보증인주의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요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서술해야 되고 그게 가장 배점이 큰 요소가 되겠어요. 간단하게 뭐 살인죄나 상해죄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보증인주의의 발생 근거에 대해 논해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설이 있고 그다음에 형식설이 있어요. 실질설하고 형식설은 어감에 딱 드러나는 게 형식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증인주의가 법률이라 법률 행위, 계약 같은 걸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선행행위라고 하는데 왜 선행행위가 왜 법률 그 형식설 이 형식설이냐 이게 형법 18조에 이제 선행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이제 신의칙 내지 조리 여기에 의해서 보증인주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시지설은 보호 의무, 그다음에 안전 의무. 보호 의무 같은 경우에는 어, 가족과 같은 혈연 관계, 뭐 특히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경우, 아내가 남편을 죽어가는데 방관한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호의무에 의해서 어, 그 사람을 구조해야 될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보증인주의가 인정된다 이거고요. 뭐 그거 외에도 가족이 아니더라도 뭐 긴밀한 협동 관계에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주로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뭐 산악구조대, 산악 등반대죠. 같이 이제 특별하게 어떤 사회 통념상 서로에 긴밀하게 묶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 보호무 중에 이제 그 보호 기능을 인수한 경우 다른 사람들의 보호 기능을 차단하고 자기가 보호 기능을 인수했다. 예를 들면 뭐 그 같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동행했던 의사 한 분이 그 사람 그 위험에 처한 그 사람을 어, 치료를 개시했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호 기능을 인수하고 다른 사람의 보호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보호무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의무는 뭐냐면 본인이 관리하는 위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를 말해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음, 맹견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맹견이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할 의무가 있죠. 그 사람 맹견이 사람 다치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독 의무, 직장 상사, 부하 직원이 계속 행동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직장 상사는 그 행동행위를 방조 의무가 있다, 방지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안전 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이 좀 자세하게 언급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판례는 이 형식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쓰겠다라고 하면 판례의 태도인 형식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형식설의 입장에서 음, 이 지금 그 사안에서 법률상 근거나 법률행위, 계약상 근거나 어떤 선행행위 이런 근거들이 있는지 여부를 포섭해 주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 보호 의무주의의 발생 근거의 다수설적 견해는 결합설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시지설과 형식설 모두에서 이제 근거가 있어야만 포진인주의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음, 요 견해가 이제 그 다수설적인 견해인데, 그러니까 이걸로 가자고 하면은 굳이 이제 결합설에 타당하네 뭐네 이렇게 말을 쓸 필요도 없고 시지설 관점에서 형식설 관점에서 둘 다 사안을 포섭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내가 남편이 죽어가는 걸 방치했다 그러면 보호무에 의해서 그 긴밀한 긴밀한 가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호무적인 관점에서도 보증인주의가 발생하고 법률상으로도 부부는 뭐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법령상으로도 서로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주의가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실질성의 관점, 형식설의 관점 둘 다의 관점에서 보호무가 있는지 유무를 검토하면 되겠어요. 근데 좀 이제 음, 이렇게 하지 않는 겨 중에 이제 선행행위가 좀 예외인데 선행행위의 경우에는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선행행위 같은 경우 형식설적인 관점에서도 그 형법 18조에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 이 시설의 관점에서도 어, 이게 이제 안전 의무 중에 하나거든요. 본인이 어떤 위험을 야기시켰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위험을 제거해야 될 안전 의무적 관점에서도 둘 다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선행행위로 인한 자기 의무는 형식설, 실질설적인 관점에서 모두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형법 18조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설명을 하되 다만 실질설의 관점에서 이 18조를 조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행위로 인해서 위험을 야기시켰지만 그게 이제 위험 발생에 상당한 행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된다. 뭐 이런 제한을 실질설의 관점에서 끌어다가 형법 18조를 좀 제한적으로 해석해주는 이렇게 되겠죠.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그 사람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한달지 선행행위로 위험을 발생시킨 건 사실이지만 위험 발생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당한 행위가 아니었다 혹은 뭐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다 이러면 이제 좀 형법 18조에 따른 선행행위 내지 실질설의 관점에서는 선행행위로 인한 보정인주의 발생이 안 됐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행위로 어떤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뭐 실질서, 형식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현행행위는 둘 다 있기 때문에 좀 서술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형법 18조를 언급하고 다만 이제 실질서를 관점에서 그걸 조금 제한해서 그 선행위 자체가 위험 발생에 상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런 좀 제한을 어, 서술해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착오의 문제거든요. 착오.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아직 금지착오를 안 배우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요건 요소고 요거는 위법성 요소라고 보는 게 다수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림 못 그려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걸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자식인지 몰랐다 이래버리면 착오가 자식이 아닌 걸 봤으니까 보증인 지위에 착오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구속요건 착오로 이제 고의조각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 자식은 맞는데 구해줄 의무는 없다, 저 자식은 나쁜 자식이기 때문에 구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면 보증인 의무의 착오로 봐서 이거는 금지착오죠. 법률의 착오로 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조각하는 뭐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뭐 책임까지는 대개는 이제 중간 시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이 케이스에 나오니까요. 뭐 자식 케이스, 자식 나쁜 자식 케이스죠. 물에 빠지는 자식을 구해주지 않은 아버지 죄책과 관련해서 자기 자식인지 여부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다음에 자식인지는 인지했지만 구조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하나는 구속요건 착오가 되고 하나는 금지 착오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는 김에 정리를 하면 이제 실제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이제 사법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온 케이스인데 부작위로 가담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은 정범이 따로 있는 경우죠. 따로 존재하는 경우, 이때는 이때 이 부작위로 가담한 경우가 정범이냐, 정범으로 봐야 되냐, 방조범으로 봐야 되냐, 요 견해의 대립이 있어요. 판례는 요 어떤 정범이 있고 부작위로 가담한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뭐 횡령이나 뭐 배임을 이렇게 방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배임죄 내지 횡령죄의 방조범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위로 어떤 자기범에 대해서 가담한 경우는 방조범설을 취하고 있는 거죠. 어,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나라 이제 판례가 자기하고 부작위의 구별 기준을 자기 우선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범이 직접적으로 부작위의 정범이 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의 예를 찾아보기 힘든데,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상의 그 부작위범은 대부분 이 부작위로 인한 방조범입니다. 부작위로 인한 방조범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에서 부작위범이 나오면 이 사태가 이제 따로 정범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정범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가담한 했을 때는 이 요 쟁점을 반드시 서술해야 돼요. 사법시험에 한 번 나왔던 게 이 경비원이 이 도둑 철도범이죠. 이거를 이제 보고도 그냥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걸 체포하지 않고 이 방치한 사례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절도 이 경비원은 당연히 형식설이나 실질설의 관점에서 당연히 이 도둑의 절도범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자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에 대해서 부작위로 절도를 저지른 건데 요게 이제 정범 절도죄 정범이냐 방조범이냐 이런 논의 판례에 따르면 당연히 절도죄 방조범이 되겠죠. 뭐 이렇게 이 쟁점이 있다는 것과 이런 견해 대입을 써줘야 된다는 점 주의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 이게 이제 쭉 이어져서 나온 거라 중간에 끊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을이 등장하는데 을이 전화해서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인근 술집에 나오라고 한 후죠. 밤새 술을 마시고 놀았고 이제 취기가 오른 을은 이제 타고 귀가했는데 같이 술 각각 을이 마신 거죠. 각각 을이 마시고 을은 그냥 가버렸어요. 가봤는데 이 술집 사장 정이 요 갑의 주머니에서 200만 원을 발견하고 술값 100만 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과 관련이 없고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불법 영득 의사에 관련해서 절취 불법이냐 영득이 불법이냐 이런 논의고 요거는 이제 이 사례랑 관련이 없고 두 번째가 이제 실제 이 문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케이스인데 정이 술집 사장 정과 요 갑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깨우려고 몇 차례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자 이 영하 10도의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난방을 끈 채 퇴근해 버렸다. 근데 이때 다음날 얼어 죽었다고 하면은 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와 단지 이제 애견할 수 있었던 경우 죽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이제 가배 조책을 나누어 검토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에서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사실은 부작위에 해당하는 별도의 구속 요건이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부신정 부작위범에 논해야 되는 가장 첫 관문이 그 결과에 따른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여기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안의 첫 번째 쟁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던 경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경우니까 살인죄에 대한 부작위범이 논해져야 되겠고 단지 예견만 할 수 있었던 경우는 이건 살인죄고 그다음에 이게 아니면 유기죄 그리고 죽었으니까 유기치사죄가 되겠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들은 그러니까 경우에는 부작위범으로 인한 살인죄가 논의되겠고요. 그다음에 유기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그 의무 있는 자야 되거든요.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 되는데 이 의무의 발생 근거가 계약, 법률 이렇게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그,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 있는 자로 이 정이 포함되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겠죠.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서 논해야 될 게 보호적인 지위.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술집 주인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 과연 보호적인 지위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형식설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둘 사이에 이제 술과 안주에 대한 그 계약, 거기 서비스 계약이기 때문에 주된급부 의무에 따른 보험은 인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는 이 사람을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식설의 관점에서도 이 사람의 보험을 인정할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도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실질서를 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어디에 넣어도 말만 되게 하면 되죠. 뭐 같이 가게에 있었기 때문에 뭐 서로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보호구 있는 걸 인수했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다른 구조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가게에 있던 자기가 이 사람을 술에 취한 사람의 보호 기능을 인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호 기능을 인수하는 실질적 관점에서 뭐 어, 보조인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보조인지가 인정돼서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유기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원래 사안 이제 판례가 유기치사죄 관련된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의무에서 계약상 의무가 인정된다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유기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이 정도에서 한번 볼까요? 이제 문제 제기는 간단하게 미필적 고의 여부에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러면 부작위한 살인죄, 애견만 한 경우라고 하면 유기치사죄 성부가 문제된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는 뭐 다들 아시죠? 그 범죄의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죽어 좋다 라고 하면 사망을 용인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부작위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뭐 부작위범의 나머지 이제 요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가타니 앞에서 군요 상황,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개별적 행위 가능성 이거 대부분 사안에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사안에서 무충되는 거 보인다. 간단히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지정 부작위범 같은 경우에는 보정인 지위의 발생, 행위적인 똑같이 요구되는데 순수한 결과범의 경우에는 요건 요구되지 않으니까 결국 부정인 지위가 발생한지 여부만 문제될 것이다 라고 해서 판례는 형격설의 관점을 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점을 요구하는 경향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뭐가 맞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둘 다 이 두 견해에 따른 관점이 두 개 다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주점의 운영자로서 계약서 의무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보호 기능을 인수한 자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지가 인정된다. 뭐 이렇게 서술을 해봤습니다. 뭐 이건 뭐 제가 그냥 한 거고요. 이쪽에서 이제 뭐 아까 이제 유기치사죄 판례를 여기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 글쎄요. 뭐 그거는 뭐 쓰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판례를 되도록이면 의미를 그렇게 뭐 틀지 않고 그 사례 그대로에 그냥 써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같은 판례라도 이 판례는 사실 이제 유기치사죄 쪽에서 나온 판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점의 운영자는 손님에 대해서 생명 신체에 위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상 부조금을 부담한다 라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기죄 주체인 계약상 법률상 의무 있는 자는 이 지금 정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해서 유기죄 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다 이 판례를 서술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판례는 이것보다 좀 자세해요. 사실은 어떤 내용도 있냐면 제가 뭐 여기서 자세히 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쓰다 보면은 사실은 어,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 이 정도만 쓰는 것도 괜찮겠다 써서 이렇게 썼는데 아, 이게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원래 주점 운영자하고 손님한 관계는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지 계약상으로 내용으로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떤 부수적 주의 의무의 일환으로 인정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한 부수적 주의 위반도 유기죄에 있어서 계약상 의무에 포함된다는 게 판례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상 의무를 조금 넓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그러니까 이 판례를 딱히 어, 부진정 부작위범의 살인죄에서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에 대해서 원용하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판례가 꼭 그렇게 일치해서 보진정 부작위범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그 사안에 맞게 그 사안의 구성 요건에서 써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해서 강사들 분 책 중에서는 이 사례 관련해서 어, 앞에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여기다 쓰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문제 자체는 간단하고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주의해서 서술하는 방식 주의해서
부작위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좀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